화이트 나이트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만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조롱성 글이 올라왔었죠. 이걸 쓰려고 하면 LH 그 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LH 직원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블라인드 앱인데요. 이게 직장인들이 본인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근데 허심탄회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익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익명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 진짜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입을 할 때 실제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회사 이메일로 실제 이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이제 확인을 받고 이 앱에 가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앱에 올라온 글이 상당히 공분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LH 의혹 사태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제목부터가 내부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사태도 한두 달만 지나면 어차피 사람들 기억에서는 사라진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나도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 거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상당히 불난격에 기름을 부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촉발이 돼서 LH가 아예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거 KBS도 지난번에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블라인드 앱으로 이렇게 그렇죠. 억울하면 입사하지 이런 비슷해요. 예. 이 블라인드 앱 아마 그 직장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자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기 좀 어렵고요. 또 그것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외국에 이게 이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회사에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가 메일을 받고 추측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글을 썼는 걸 보면 지금 이 글에서는 뭐가 눈에 띄진 않는데 혹시나 또 자기 어떤 업무라든지 직장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글이 있다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일단 블라인드 앱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썼는 게 맞아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 서버도 해외에 있고 또 그 업체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네. 수사기관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썼는지 밝힐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이제 해당 업체에서는 자기네들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명성을 정말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사실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은 받지만 그 이후에는 암호화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인적사항이 식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것과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암시되는 글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상 수사기관이 전혀 손을 못 썼던 그런 선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색출을 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만일 누군지 찾았다고 하더라도 LH에서는 즉각 파면 조치 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파면까지 갈 거리냐 이런 법적으로 이런 일단은 형사 고발도 돼 있기 때문에 형사도 봐야 되지만 일단 LH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면 LH 자체에서 파면을 내리는 거는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른바 개돼지 사건 나양욱 씨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파면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다퉜는데 국민은 개돼지다. 국민은 개돼지 발언했던 나양욱 교육부 공무원이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행정소송 불복해서 본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파면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왜 특히 행정소송으로 본인이 다툰다 그러면 본인한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민적 분노와 처벌은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사실 처벌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이게 모욕, 명예훼손 성립하려면 이 피해자가 좀 분명히 특정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LH가 고발하면서 밝힌 의견은 이거 국민을 모욕했다라는 건데 예. 판례가 뭐 국민이랄지 아니면 뭐 특정 직업, 뭐 아나운서나 기자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집단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집단을 지칭할 때 개개인이 식별될 정도로 이 모욕적인 언사나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의 그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시글 자체는 뭐 누구를 욕한다, 누구에게 모욕을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좀 처벌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KBS 사태 때 보면은 그게 고액 연봉이 문제가 돼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블라인드 앱에서 직원이 네. 억울하면 니네들도 입사하지? 뭐 이렇게 돼서 더 분노가 들끓어서 결국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LH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걸 적어 올리면서 국민적 분노가 끝까지 치달았고 결국은 회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는데 네.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느냐. 특히 KBS나 LH나 예전으로 따지면 뭐 반공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아쉽다. 뭐 더더군다나 뭐 그런 글도 표현돼 있지만 상당히 우리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거든요. 예, LH도 예, 그렇고 KBS도 그렇고 예. 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자책골 같은 거예요. 어쩌면 안 켜도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글로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마음이다. 사과까지 했고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을 테고 특검 문제도 있는데 특검은 조금 이따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부동산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서 구현해서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항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 이런 수사를 확실히 해라라고 했으면 당시에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고 언론은 장관이 무슨 부동산 문제까지 신경 쓰냐 그렇죠. 또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네. 지금 돌아다 보면은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했으면 네. 이거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좀 뭐 국토부 장관도 아닌데 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토부 장관 소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이득 또 투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예상하고 뭐 SNS 등등에서 이렇게 밝혔던 걸로 보이고 다만 헌법에 토지 공개념은 지금 있습니다. 예. 있고 그거는 우리 87년도에 헌법 만들 때 그때 있었던 토지 공개면 제도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 환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헌법에 만약 그걸 둔다 그러면 뭐 법률 만드는 것도 자유롭고 다만 헌법 만드는 게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기만 하고 좀 많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2012년 대선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네. 예. 그 박근혜 후보가 보수 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웠고 이걸로 당선까지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 중에 추미애 전 장관도 후보자로 불리니까요.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 네. 불로소득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에서는 반드시 반대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뭐 이번 대선은 또 이걸로 부딪힐 수도 있겠네. 이게 하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자. 이게 이제 개헌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헌법의 토지 공개념, 토지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제한된 재화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개념으로 전개되면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불행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위헌을 받았던 과거 법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게 추 전 장관의 지금 제안이거든요. 뭐 과거의 택지 소유 상한법, 토지 초과 이득 환수법, 그리고 일부 위헌받았던 종부세법 일부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으니 입법화로 이런 과거의 위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현 시점에
제대로 도입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재도입하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항 자체가 우리 헌법 122조인데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87년 이후에 많은 어떤 뭐 토지라든지 부동산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항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불로소득 같은 부분은. 그래서 다음 대선은 뭐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나 정확한 어떤 대책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제안했고 처음엔 야당이 시간 끌기도 안 된다 하다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출범하는 건데 일단 준비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죠.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뭐 어떻게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3개월 연장할 수도 있고 6개월 3개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올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란 말이에요. 네.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 또 선거가 비참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여당 야당 공이 여당도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호랑이 등에 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나중에 다 특검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당에서 유리할지 어느 당이 또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일 수도 있고요. 또 6개월일 수도 연장이 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만약 특검이나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직결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아마 정치적 승부수를 지금 던진다는 이런 모양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검을 출범시켜서 뭔가 결과가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특검에서 결과 내놓은 것은 뭐 온로비 사건 때 앙드레 김 씨의 범용만 뭐 그런 얘기조차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사실 특검 무용론이라는 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 한시적인 기구로 과연 실체를 얼마나 들여다보고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번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과정 중에서 과연 경찰이 키를 쥐고 하는 상황에서 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계속해서 의문 제기가 야권에서 있었지만 사실 뭐 검경 한라인도 구축이 됐고 뭐 검찰 파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경찰이 1, 2기 신도시 관련 이제 수사를 했을 때 그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통과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이 부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일이 상당히 이제 경과할 수가 있어서 아마 수사 자체는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이제 검경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니고 이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란 건 정치적인 좀 수사와 합의에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예전에 있는 특검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박영수 특검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그때 말고는 그 이전에 많은 특검들은 주로 여당의 어떤 하던 모양새였거든요. 여당을 수사하거나 여당을 기소하는 모양새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항상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건은 여야 구별도 없을 뿐더러 이게 좀 한계를 지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입첩했었는데 공수처 입장은 검찰이 수사를 해라. 다만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검찰이 발끈했죠, 여기 대해서. 예, 검찰로서는 사실 용인할 수가 없는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수처 검사 임용이나 뭐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서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검찰이 그럼 원래 하던 수원지방법원이 해라라고 이제 이첩을 했고 이첩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재량으로 이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는 하되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 재판에 넘기는 거는 우리 공수처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하고 이제 조건부를 달았다는 건데 실제로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집니다. 이제는. 근데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수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못해서 돌려보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칙적으로 돌아오면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전 충분히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법조항도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오히려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검사를 기소를 하면 이거는 그 공수처 왜 만들었냐 이렇게 말이 나오죠. 관할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법상으로 전속 관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소할 수 없는 곳에서 기소를 해버리면 공소기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이렇게 논란을 할 이유가 있는가 좀 저는 좀 의문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다 봐준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사를 하면 기소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공수처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공수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을 만났는데 피의자를 또 왜 만났냐. 이걸로도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의자를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당장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기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만났다는 부분은 당연히 이 수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공수처가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단서를 달아서 그러니까 수사는 너희가 하고 기소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법 규정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김진욱 처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공수처법에는 이첩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수사만 한정해서 이첩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여진 그리고 논란도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봤다기보다는 변호인을 만난 걸로 보이거든요. 변호인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성윤 지검장도 공수처에 관할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공수처에 2명 있어요. 하도 아직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처장, 차장밖에 없거든요. 처장, 차장을 만나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봐주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변호인의 변호 활동이고 또 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칠까요? 어제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네요. 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이었는데요. 징역 4년 선고받고 벌금 5억, 추징 1억 4천인데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주로 입시 비리 관련된 뭐 표창장, 위조 등등 입시 관련해서 했던 부분 또 증거 인멸 등이 유죄가 됐고요. 다만 뭐 코링크 피 관련된 이 부분들은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죄라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그렇죠.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러면서 개심죄 비슷하게 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도 정 교수 입장은 다 무죄를 주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판 준비기일이라 정경심 교수는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변호인들의 증거, 조사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날이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그 피고인 측,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20명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증인들이 여러 가지 상반되고 이제 배치되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확증 편향으로 이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들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증언을 배척하겠다라고 해서 싹 걷어들이고 나머지 반대되는 것만으로 유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증 편향이란 말을 쓰면서 변호인이 상당히 이 원심 판결을 이제 예. 하나하나 좀 비판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당시 재판부가 그 증언은 다 배제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증거를 이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판부는 자유심증이고 재판부의 직권이죠. 그렇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특히 뭐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뭐 더 이상 이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제 배척했던 부분들 또 아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 수집 부분 같아요. 동양대 그 PC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입증 취지는 다 부인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정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배척된 부분하고 또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증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다툴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된 재판이 조범덕 씨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권력형 비리 등 1, 2심 전부 다 이제 정경심 교수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렇죠. 본인은 뭐 유죄가 됐지만 정경심 부부는 다 무죄가 됐죠. 됐습니다. 근데 정경심 1심 재판에서는 그것도 일부 유죄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조범동 2심에서 또 무죄가 났고 네. 그렇다면은 2심은 1심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많던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증거법적으로 봤을 때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 관련된 증거가 대부분 동양대 PC에서 나왔던 증거들입니다. 동양대 PC 증거 취득 절차가 위법이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뭐 공소라든지 증거가 다 뭐 불법이 되고 증거능력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범동 씨 재판하고 같이 본다면 그 자본시장법 등등의 부분은 싹 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마찬가지 의견인데 이제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사실관계 그리고 기초적인 그 판단의 근거는 동일해야지 판결의 어떤 신빙성 그리고 신뢰성이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판결이 조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가장 사실 공분을 샀던 이런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항소심에서도 정경심 교수 측은 상당히 많은 증인을 이쪽에 할애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뒤집어질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